자, 산업보건지도사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1차 시험이든 아니면 2차 시험이든 이제 3차 시험이든 뭐 다 통과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2차 시험이 좀 난이도가 좀 있고요. 1차 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기업 진단 지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고 이 과목에서 뭐 과락을 면해서 이제 합격을 한 다음에 2차 시험은 이제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제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업보건지도사는 근본적으로 이 약간 물리화학입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화학인데 아보가드로 수도 나오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을 내는 건 아니지만요. 요즘의 추세는 또 2차 시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를 꽤 많이 내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합격 응시대응도 좀 늘리고 산업안전지도사로 너무 이제 그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건지도사 쪽에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보건지도사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있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보건지도사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수준을 약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기본 그 물질의 구조부터 비중은 무엇이고 밀도는 무엇이고 기본 상식적인 수준 이해할 부분을 통과해야만 득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만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기본 60점은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책을 보면 이해가 가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아니면 기업 진단 지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 과목 그 화학적인 내용도 겁을 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득점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교재 2권에는 과목으로 아예 설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교재 1권에는 과목으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일반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름 정리를 몇 개 했으니까요. 암기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이런 체계를 갖고 있구나. 뭐가 물질이라는 것이 처음 소개하는 물질 원자는 이렇고 분자는 이렇구나.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 교재에서 따왔습니다. 따왔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분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자라는 것은 무엇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여기서는 원자가 좀 중요해요. 원자. 나중에 ATU라는 단위도 나오고. 자, 원자인데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끝이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암기하시는 건 아니고 물질은 이렇게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누어지는구나. 그 중에 원자 핵은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는구나. 이 체계는 이해하셔야 된다. 이 체계를 이해하셔야만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아니면 교재를 보시든 이해가 갑니다. 이 얘기를 이해 못하시면 교재를 보시던 강의를 들으셔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보고, 자, 원자는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는데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여기 연락을 하시면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 프린트를 하셔서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신 제가 읽어드리면 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원자는 한 개의 원자핵과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전자들이라고 해서 전자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위에 설명드렸고, 따라서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의 개수, 전자의 개수하고 같아야 됩니다. 저 뒤에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같아야 된다. 또한 중성자는 단화 뜻으로 중성이잖아요.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전하.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다만 전자는 음전하를 갖죠.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전자는 항상 양전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원자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질량수는 전자 질량이 양성자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빼고 원자 핵에 포함되어 있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을 우리는 질량수 이렇게 말하죠. 자, 질량수는 뭐냐 하면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합한 것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 질량은 아예 감안하지 않아요. 질량수에. 또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는 전하의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면 동일하다. 따라서 요약하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원자 번호는 뭘 말하냐면 양성자 수를 말하는 거고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말한다. 왜? 전자의 수는 빼는 거다. 그죠? 빼기로 했으니까 요 네모 표시해 놓은 부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해하세요. 그건. 네. 그 다음에 원자량은 원소들이 동일 원소인 경우에도 질량이 서로 다른 원자도 존재하죠. 네. 그래서 원자 번호는 동일하고 질량이 서로 다른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익히 많이 들은 동위원소 이렇게 부릅니다. 동위원소. 그죠? 동위원소가 이런 뜻이다. 따라서 자연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원자 질량 단위 AMU로 부른다. 이거는 꼭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죠. 이제 교재 보시면 아니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AMU 단위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원자 질량 단위를 말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원자량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AMU, 1 원자량은 6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0. 우리 아보가드로 수가 요즘에는 중학교 책에도 나오고 이제 아니면 좀 이제 학교를 좀 학교를 일찍이 아니고 일찍 태어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나와요. 아보가드로 사진도 나오고, 그죠? 삐쩍 말라가고 그 사람이 주창했어요. 즉 아보가드로 수인데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12 해서 12분의 1 해서 1AMU 단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할 것이 아보가드로 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아보가드로 수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원소 원자량은 원자 번호의 2배와 같다. 네, 2배다. 이건 참고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야 이거 되게 어렵네 라고 느껴지신 분은 이것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보시고, 매일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매일 읽으세요. 아니면 어쨌든 1권 1차 2차 시험을 다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2권 교재를 사시면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교재 팔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1차, 2차 다 하셔야 되니까 2차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공부 따로 2차 시험 공부 따로 하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2차 시험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다. 1차 시험은 대부분 웬만큼만 공부하셔도 점수는 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분자하고 이온은 뭐가 다르냐? 자, 분자는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같은 원소나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화학적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된 여러 원자의 집합체로서 정의를 분자들은 서로 강하게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분자들은 독립된 입자로 행동한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하려면 이런 말이 있죠. 반동분자, 그죠? 이 공산당에서 반동분자에서 영화 보면 옛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반동분자들 왜 그러냐 하면 독립된 형태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 공산 꾀레군이 말한 반동분자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분자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분자들은 어떻게 강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의 특성은 이렇다. 이온은 무슨 뜻이냐면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잃거나, 그죠? 전자를 잃거나 또는 전자를 획득하게 되면 전자를 잃거나 획득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양전하라 음전하로 하전, 전이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이온 이렇게 하죠. 이온, 그죠? 이온수. 즉 우리 이온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음료수에 이온 음료 부르잖아요. 바로 뭐냐면 전하가 바뀐 것을 이온수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원자나 분자로부터 전자가 제거될 경우 양성자가 남아있는 전자보다 많기 때문에 양절하를 띠는 양이온이 생성되고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양성자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지면 그 원자는 왜? 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음전하를 가지는 음이온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책을 읽어드렸어요. 일부러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여러 번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수일 내에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를 찾아보지 않아도 그 영어를 계속 반복해서 한 10번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화학에도 이 그램을 써요. 그램. 삼겹살 먹을 때 120g, 600g 그런 그램을 들어봤는데 화학식에도 그램이 나옵니다. 그램. 왜 나오냐면 원자량 단위 AMU를 사용해야 돼요. 원자와 분자의 질량을. 그렇잖아요. 원자량 단위 AMU를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 무게라고 계속 AMU 쓰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화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질량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질량이니까 다른 데 다 쓰고 우리 공통해서 그램으로 표현합시다 해서 책에 그램으로 써요. 그러면 책에 질량을 가지고 그램으로 썼어도 돼지고기 100g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량 단위 AMU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램이라고 썼다고 화학식의 그램이라고 돼지고기 100g처럼 그램이 아니다. 원자량 단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을 간편하게 이걸로 변환시켰구나. 이 점을 꼭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가 나옵니다. 아보가드로. 물질 1몰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그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1몰은 물질 1몰에는 중간 거 생략하시고 물질 1몰에 어떤 물질 1몰에는 요만한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가 포함하고 있다.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꼭 이해하죠. 나중에 그 계산 문제 할 때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만큼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1몰은. 그죠?
물질 1몰은 6.022 곱하기 10의 23승만큼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시 위로 가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물질에 분자가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냐 하면 자, 1몰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수는 1아보가드로 수만큼 1몰에는 1아보가드로의 수만큼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죠. 그건 분명히 이해를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생하셨고 자 시험에 이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분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시료 채취 분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료 채취 분석인데 기본 시작은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국가를 분석하는데 재평균도 분석하고 재유형도 분석하는데 재통계도 하고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 있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쉽습니다.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부피로 하는 게 있고 기기로 하는 게 있고 정성적인 분석 방법은 건식 방법이 있고 습식 방법이 있고 자,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 이 내용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내용은 이해하셔야 돼요.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 정량적인 방법이 있다. 정성적인 방법은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고 정량적인 방법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죠? 예. 그래서 건식 방법에는 고체 상태로 하는 방법이고 불꽃 반응이라고 책에 나옵니다. 불꽃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건식 방법에 의한 정성적 분석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보조적인 확인 실험을 하는 예비 시험 방법이다 해서 건식 방법이고요. 습식 방법을 액체에 녹여서 하는 것을 습식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노이스 해서 요 노이스법도 있고 NA2법이 있고 S법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에는 부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기로 전기적인 방법 또는 광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거나 구분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시료. 자, 고체 시료가 있습니다. 고체. 시료에는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습니다. 3개. 물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빼놨습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뺐고. 자, 고체 시료인데 고체 시료가 액체인 경우 액체로 되어 있는 시료가 있고 고체로 되어 있는 시료가 있는데 액체는 일단 잘 섞이니까 균질해요. 그런데 고체인 경우에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인 경우에는 돌덩어리가 만약에 이렇게 뭐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시료 채취를 하는데 요만큼 잘랐어요. 이렇게. 요만큼을 잘랐어요. 요만큼을 잘랐으면 얘가 과연 이 고체 시료의 대표적인 성질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액체는 유동이 되기 때문에 시료의 상태가 균등한 데 비해서 고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해를 이렇게 안 하시려고 하면서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대부분 이것을 뭐 지하철에서 보실 수도 있고 버스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이제 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바로 뭐냐면 웬만해서는 내가 이해를 안 하지 이 자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시간도 아깝고 머리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시려고 관심을 가지셨으니 요렇게 봐야죠. 요렇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죠? 네. 팔짱을 끼시면 안 돼요. 네. 팔짱을 언제 끼시냐면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합격을, 그렇지. 옛날에 저런 게 있었는데, 저거 이해를, 참,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해를 하다 보니 참 좋은 얘기였어. 이런 그 소감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중에. 자,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균질성이 떨어지죠. 당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작위로 채취합니다. 위에서 하든 바닥에서 하든 중앙에서 하든 똑같아요. 무작위로 채취해서 분쇄기로 갈아버립니다. 아니면 막자사발, 약국에 가면 예전에 이거 갈았어요. 뭐 어린 분들은 못 보시고 하얀색 그릇에 갈았어요. 이걸 막자사발이에요. 덩어리를 갈아서 시료를 일단 뭐 어떻게 한다. 균일하게 해야 되겠죠. 시료를 일단 균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불순물이나 물, 산화, 휘발물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입자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고체 입자에 불순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물이 엎질러지도록 하지 말고 산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체 입자에 들어있는 휘발성 물질이 증발되지 않도록,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체가름 시험이에요. 체를 사용해서 입자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가급적 이해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강제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만큼 잘라냅니다, 이거. 이만큼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얘가 요만큼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리면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이 나오면 얘를 이만한 통에 집어넣고 갈아요. 가는데 대신에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휘방성 물질이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갈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갈았으면 분말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입자 크기가. 자, 요거 나온 것을 그러니까 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요만한 체를 만들어. 이렇게 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체잖아요, 체. 여기다가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가루를 집어넣어,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집어넣으면, 제 아무리 갈았어도 덩어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작은 게 있으면 이 밑에 떨어진 것은 입자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겠죠. 그러면 얘는 대표성을 충분히 갖죠. 대표성을 충분히 갖잖아요. 왜? 큰 덩어리에서 잘게 썰었으니까 대표성을 비교적 가질 수 있는 성질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히 재미있는 건 아니고요. 합격을 하시면 물론 대단히 재미있겠는데 지금은 별로 그다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병에 알약이 있어요. 병에 이렇게 병이니까 병을 그려보면 병이 있어요. 여기 알약이 들어있습니다. 알약. 그러면 알약이 들어있으면 병에는 알약이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약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윗부분은 왜냐하면 공기가 침투되는데 공기가 침투가 위에서만 되잖아요. 위에서 되니까 윗부분에 있는 이만큼 얘는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예요. 분해되었거나 성질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바닥부분에 있는 정제, 알약이니까 정제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는 병에 들어있는 알약이나 또는 캡슐, 이걸 할 때는 20알을 선정합니다. 시료에서 20알을 샘플을 선정해서 얘를 균일한 입자로 균일한 입자는 아까 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분쇄기로 갑니다. 해서 한 알의 무게와 같은 양을 그러니까
여기에 알맹이 하나가 요만한 게 나왔어요. 요만한 게 나왔으면 요만한 거를 저울에 잽니다. 이렇게 저울에 재요. 이렇게 저울에 재서 요만한 알맹이가 몇 그램 나왔어요. 그러면 요 몇 그램만큼 균일한 입자를 스푼으로 떠서 여기에 올려놓고 이 스푼으로 떠서 분말로 된 것을 이 병에 들은 약의 모델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아주 중요하죠. 재미있고도 중요하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도자기 그릇에 넣었는데 도자기에는 중국산 도자기는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납이 들어있을 수 있거나 또는 카드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도자기 범랑을 좋은 것을 쓰셔야 돼요. 도자기 그릇에 담았을 때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도자기 그릇에 납이나 카드뮴이 얼마나 녹아내리나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표준 상태에서 표준 액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식초와 조성이 비슷한 아세트산을 4%로 물켜서 도자기 그릇에 24시간 담갔다가 용출되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액체나 납이 액체에서 도자기에 넣었는데 납이나 카드뮴이 도대체 얼마나 나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다. 보시고 두 번째 액체 시료는 자, 특징이 균질한 조성을 갖는 경우 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액체 시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걸리 같은 경우에 드실 때 막걸리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막걸리 드실 때 막 흔들잖아요. 흔들어서 어떤 분은 그 목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요. 손으로 눌러서 이러면 안 넘친다고. 근데 사실은 막걸리가 넘치는 것이 탄산가스가 안에 있단 말이야. 탄산가스가 있기 때문에 흔들면 탄산가스가 팽창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목을 누르기도 하고 위에 이거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탄산가스는 표면에만 있어요. 표면에만 있다 보니까 그 식탁에 놓으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돼요. 돌리면 탄산가스가 밖에 있던 탄산가스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탁되어 있는 경우, 현탁되지 않고 균일한 조성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균일한 조성을 갖는 경우에는 측정용 기구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피펫을 사용하는 거고, 현탁되어 있는 경우는 막걸리처럼 또는 우유처럼 흔들어서 채취해야 되겠죠. 그죠? 예. 흔들어 채취해야 되는 거고, 체액. 사람 근로자 몸에서 채취할 때는 시기가 작업 전이냐, 작업 중이냐, 밥을 먹었을 때냐, 안 먹었을 때냐 해서 언제 하냐면 음식을 섭취하면 이거는 음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체액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식사하지 마세요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체액을 채취했더니 무슨 체액에서 토마토 성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고 토마토였는데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사람 체액했더니 무슨 돼지 피가 나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드시고 그 전날 돼지고기 마음껏 드시고 그 다음날 피 빼서 했더니 돼지 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채취 시기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실까 봐 일부러 하는 거예요. 물론 돼지고기 먹었다고 돼지 피가 나오지는 않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물론 소 육회를 드시고 좀 한 4시간 전에 드시고 이제 피 검사하면 소 피 성분 나올 수는 있겠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래서 혈액 중에 자기가 드신 음식이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원자, 분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표본 채취 시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소변 검사를 많이 하는데 소변 검사 또는 혈액 검사할 경우에는 얘는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하면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체시료가 있는데 기체시료는 총시료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유량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오염물질 할 때는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유량과 유속을 갖는 펌프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 시험 문제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러면 여기서 고체 시료 있고 액체 시료 있고 기체 시료 있는데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유속이 나오고 유량이 나오고 계산식이 주로 유량, 유속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체액 채취하는 게 두 번째 많이 나오고, 제일 드물게 나온 것이 고체 시료 채취할 때 방법이 제일 드물게 나오겠죠. 그죠? 자,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리는 게 제가 뭐 교재 없는 이건데, 교재 없는 이것을 뒤에도 또 있습니다. 뭐 다 끝난 건 아니고, 현재까지 설명 드렸는데 다음 설명드릴 건 제가 용액과 용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보건지도서사의 합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한 번 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도 이해가 안 가면 그러면 또 들어야죠. 그래서 3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요. 네. 그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보건지도사를 합격하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보건지도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하시면 몸이 거동을 못할 때까지 떼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품위를 위해서 그거 아니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떼돈을 버는 방법은 확실히 어떻게 피곤하죠. 그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건지도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면 분명히 이 보건지도사가 여러분 손에 이렇게 놓이게 될 것으로 확신하시고 차근차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